1945년 여름, 세계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는 폭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가 산처럼 쌓였고 베를린은 도시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졌죠. 도쿄도 바르샤바도 모스크바 서쪽의 수천 개 마을도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딱 한 나라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고 도시는 폭격 한 번 맞지 않았으며 전 세계 금의 3분의 2가 이 나라의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가져보지 못한 압도적인 부호.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나라가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유럽은행의 빚을 잔뜩 진 촌구석 농업국가였다는 겁니다. 촌구석 신생국이 어떻게 지구 전체를 손에 쥐게 됐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학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미국이란 나라의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신대륙 동쪽 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1776년으로 가볼까요? 이제 막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한 13개의 작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미국이 아니에요. 대서양에 딱 붙은 가느다란 땅덩어리. 인구는 다 합쳐도 250만 명 남짓이었죠. 군대라고 부를 만한 것도 변변찮았고 나라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 신생국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저것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요. 실제로 그럴만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신생국은 남들은 갖지 못한 딱 하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위치였죠.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미국의 동쪽에는 대서양이, 서쪽에는 태평양이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두 개의 바다라 천연 방벽처럼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해도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반대로 유럽 대륙을 보세요. 프랑스, 독일, 러시아,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수백 년 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피를 흘렸죠. 전쟁의 국력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웃이라고는 위아래로 캐나다와 멕시코뿐, 그마저도 상대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미국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섬에서 혼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여기에 하늘은 선물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땅속에는 석탄과 철 그리고 훗날 세상을 바꿀 석유가 잠들어 있었고 땅 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죠. 게다가 이 넓은 땅 한가운데를 미시시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남북으로 가로질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옛날에는 물건을 옮길 때 배가 마차보다 수십 배는 쌌거든요. 강이 곧 고속도로였던 시절 미국은 대륙 한복판에 천연 고속도로를 깔고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자원, 땅, 물길, 성공에 필요한 재료가 이미 다 갖춰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였죠. 그리고 여기서 미국 역사상 가장 남는 장사가 등장합니다. 1803년 당시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뜻밖의 제안을 해옵니다. 북아메리카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땅, 루이지애나를 통째로 팔겠다는 거였어요. 나폴레옹은 유럽 전쟁에 쓸 돈이 급했거든요. 사실 제퍼슨은 속으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남의 나라 땅을 이렇게 통째로 사들인다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사들일 것이냐. 며칠 밤을 뒤척이던 그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넓이가 얼마였냐면 지금 미국 영토의 거의 4분의 1, 한반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땅이었습니다. 가격은요, 단돈 1,5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헐값에 떠리로 사들인 겁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서명 한 번으로 나라 크기를 하루아침에 2배로 불렸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부동산 거래는 다시 없었죠. 이렇게 미국은 대서양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밀고 나갔고 마침내 반대편 태평양 바다에 발을 담급니다. 하나의 나라가 대륙 전체를 통째로 차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은 그냥 운이 좋은 나라 같죠? 그런데 잠깐, 이 나라는 곧 스스로를 거의 죽일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남의 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손으로요. 1861년 미국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노예제를 두고 정면 충돌한 거예요. 형제가, 이웃이 서로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나라 사람이던 이들이 오늘은 들판을 사이로 두고 서로를 향해 대포를 쏘아댔죠. 어떤 전투에서는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4년이 계속된 이 남북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죽은 미국인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처참한 전쟁이 역설적으로도 미국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북부는 공장과 철도로 무장한 산업 세력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나자 승리한 북부의 방식대로 미국 전체가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업화라는 방향으로요.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폭발이었습니다.
대륙을 동서로 잇는 철도가 깔리고 도시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치솟았죠.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나는 철강 왕국을 세웠고 존 록펠러는 석유를 손에 쥐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굴린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였다고 해요. 여기에 유럽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난을 피해, 박해를 피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수천만 명이 대서양을 건넜죠. 며칠씩 굶주리며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저 멀리 뉴욕 항구의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갑판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손에 쥔 거이라곤 얇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고향에서는 도저히 펼칠 수 없었던 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훗날 미국을 세계 꼭대기로 밀어올릴 진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죠. 아무튼 이들은 값싸고 부지런한 노동력이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은 도전자들이었습니다. 결과는요. 1900년 미국은 언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콧대 높았던 영국을 제치고 말이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나라가 어느새 자신을 지배하던 스승의 어깨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공장도 많은데 정작 미국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왜였을까요? 미국은 그 거대한 방벽 안에서 세계 일에 끼어들기를 싫어했거든요. 유럽이 저희끼리 사요던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우리 앞바다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태도였죠. 부자는 부자인데 방 안에만 틀어박힌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부자를 세계의 무대 한복판으로 끌어내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다 건너 유럽에서요. 1914년 유럽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규모의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가진 돈과 젊은이를 이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전쟁 물자를 어디서 사고 돈을 어디서 빌렸을까요? 바로 바다 건너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이 서로를 죽이는 동안 미국은 총과 식량과 돈을 팔았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돈을 빌려주던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는 거꾸로 미국의 빚을 진 처지가 된 거예요. 세계의 돈이 흐르는 방향이 뒤바뀐 겁니다. 미국은 이 전쟁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 그러니까 온 세상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도 또 한 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전쟁은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다시 우리 일이나 하자. 다시 고립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방문을 닫고 돈을 세던 미국에 이번엔 안에서 재앙이 터집니다. 1929년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된 거예요.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멀쩡히 회사를 다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고 은행에 맡겨둔 평생 모은 돈이 종이 조각처럼 사라졌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밥 한 그릇을 받으려는 줄이 몇 블럭씩 늘어섰죠. 잘 나가던 미국이 바닥까지 추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구나. 하지만 이 깊은 수렁이 사실은 도약을 위해 한껏 움크린 용수철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하와이의 진주만. 미군 병사들이 일요일 아침에 나른함을 즐기고 있던 바로 그때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일본 전투기들이 나타납니다. 폭반이 쏟아졌고 정박해 있던 미국 함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어요. 2,4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잠자던 거인이 마침내 두 눈을 부릅뜨고 일어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때 세상은 미국이란 나라의 진짜 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은 탱크를 찍어냈고 세탁기를 만들던 공장은 기관총을 쏟아냈어요. 남자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떠나자 그 빈자리는 여성들이 메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들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들어가 서툰 손으로 리베트를 받고 비행기 날개를 조립했죠. 미시간의 어느 거대한 공장에서는 전쟁이 한창일 때 커다란 폭격기 한 대가 거의 1시간에 한 대꼴로 완성돼 굴러가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시간에 폭격기 한 대라니. 그 속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미국은 전쟁 기간에 항공기를 약 30만 대, 배를 수천 척 만듭니다. 적들이 배 한 척 만들 때 미국은 10척을 만들었어요. 한 나라가 나머지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무기를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그 넓은 두 바다 덕분에 미국 본토는 전쟁 내내 폭탄 한 발 맞지 않았죠. 유럽과 에이시아가 서로의 공장과 도시를 부수는 동안 미국의 공장만은 멀쩡히,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기를 얼마나 빨리 많이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미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지도는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폐허가 됐고 미국만 홀로 우뚝 서 있었죠. 이때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구에 사는 수십억 명이 만들어내는 부의 절반을 미국인 한 나라가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압도적인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진짜 최강 대국으로 만든 건 사실 총이나 탱크가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죠.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1944년, 그러니까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브레턴 우즈의 호텔에 전 세계 44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듭니다. 무너진 세계 경제를 앞으로 어떤 규칙으로 다시 세울지 정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세계의 돈에 관한 어마어마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앞으로 세계 무역과 거래의 중심을 미국 돈, 바로 달러로 삼기로 한 거예요. 다른 나라 돈들은 달러의 값을 맞추고 오직 달러만이 금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미국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돈줄을 미국이 통째로 쥐게 됐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무언가를 수입하려면 힘들게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달러가 부족하면 그냥 더 찍으면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돈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는 나라. 이건 총 100만 자루보다 강력한 무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 경제의 심장을 손에 쥔 거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무역과 저축의 중심에 달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1944년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진짜 힘은 거대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어쩌면 이 초록색 종이 한 장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온 동네가 오직 한 집에서 찍어낸 상품권으로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정작 그 상품권을 만들어내는 인쇄기는 딱 그 한 집만 갖고 있는 셈이죠. 그 집이 동네에서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국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국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동쪽에서 거대한 라이벌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소련이었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쫙 갈라집니다. 총성 없는 전쟁, 냉전이 시작된 거예요. 두 나라는 서로를 수백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쌓아올린 채 상대의 눈치나 살폈습니다. 온 세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서 40년을 아슬아슬하게 버틴 셈이죠. 두 나라는 직접 맞붙지는 않았지만 40년이 넘도록 모든 분야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벌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전에 없던 선택을 해요. 폐허가 된 유럽에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지원해 준 겁니다. 이걸 마샬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이 가난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갈 테고 유럽이 부유하면 미국 편에 서서 미국 물건을 사줄 테니까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편을 튼튼하게 다지는 아주 영리한 한 수였죠. 실제로 이 돈 덕분에 폐허였던 유럽은 빠르게 되살아났고 되살아난 유럽은 미국의 든든한 친구이자 미국 물건을 사주는 큰 손님이 되어주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동시에 자기 배도 불리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이었던 셈이에요. 대결은 하늘로까지 번졌습니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 자존심이 상한 미국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1969년 7월 3명의 우주인을 태운 거대한 로켓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며칠 뒤 인류의 발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닿은 순간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넘는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흑백 화면을 지켜봤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편의 방식이 너희보다 우월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무대였죠. 그리고 이 오랜 대결의 끝은 총이 아니라 경제로 판가름났습니다. 소련은 무기 경쟁에 나라의 모든 힘을 쏟아붓다가 안에서부터 골마 무너졌고 미국은 끝까지 버텨냈죠. 1991년 마침내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지구상에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세계에는 진정한 왕이 딱 하나, 미국뿐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맨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난한 촌구석 신생국이 어떻게 세계를 통째로 삼켰을까? 물론 두 개의 바다라는 축복받은 위치도, 넘쳐나는 자원도,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조금 다른 데 있었어요.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까 배 갑판에서 눈물을 쏟았던 그 이민자들 말이에요. 바로 그 흐름이 미국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유럽의 천재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향했어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도 그중 한 명이었죠. 고향에 남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두뇌들이 미국에서는 마음껏 연구하고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세상을 뒤바꾼 그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을 만든 것도 바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든 두뇌들이었어요. 여기에 가난한 나라의 야심찬 젊은이들까지 꿈을 이루러 미국으로 몰려들었죠.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을 세운 사람 중에 이민자나 그 자녀가 유독 많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재를 밀어낼 때 미국은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당겼어요. 여기에 전 세계의 돈인 달러와 온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와 음악 같은 문화의 힘까지 더해졌죠. 헐리우드 영화 속 미국의 삶을 보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을 동경했고 미국의 청바지와 콜라와 음악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군대가 넘지 못하는 국경을 문화는 아주 손쉽게 넘나들었던 거예요. 미국은 군대로만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처럼 되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미국의 진짜 무기였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자리는 과연 영원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도, 몽골도, 대영 제국도 한때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저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힘의 균형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계속될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 그 답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그 자리를 넘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